네, 이 시간에는 페르시아 해보죠. 교과서 214쪽입니다. 214쪽 같이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고 다시 또 정리하셔야 돼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로마까지 좀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자료 같이 보세요. 자, 기원전 7세기 경에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앞세워서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했대요. 이 오리엔트라는 단어는 교과서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 표시해 놓고 다시 한번 적어보죠. 철제 무기라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무기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더 단단하고 더 강하고 전쟁할 때 굉장히 용이했던 이 나라는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써보세요. 자, 아시리아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앞세워서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했대요. 오리엔트 지역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해가 뜨는 곳, 즉 동쪽 이런 뜻인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런 쪽이에요. 이따가 교과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역사적으로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피정복민, 피가 붙었다는 건 당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복을 당한 민족, 정복을 당한 민족에게 무섭게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이렇게 숨죽여 있다가 조금이라도 아시리아가 틈을 보이면 당연히 이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을 이룬 지 100년도 안 돼서 망했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복한 이후에 정복을 당한 민족, 피정복민들한테 무섭게 강압적으로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통일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아시리아도 그렇고 우마이야 왕조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서아시아. 소위 말하는 문명 배울 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기억나시죠? 메소포타미아는 강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 사이가 굉장히 비옥한 토지였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했던, 그렇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 말하고요. 거기에 등장한 아까 아시리아가 이제 망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망한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아시리아가 멸망한 후에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이란 지역에서 일어난 오리엔트 통일한 나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있는 그 지역이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자, 일단 발전한 굉장히 잘 나갔던 전성기를 국왕했던 왕들은 다 중요하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전성기를 국왕했던 왕 2번에 한번 써보세요.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자, 다리우스 1세 때 땅을 엄청 넓혔대요. 강력한 통일 제국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전하고는 좀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전국을 20개의 주로 나눕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관리를 파견을 해요. 이 관리는 황제,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관리를 파견해요. 총독, 그걸 총독이라 하고, 잘 하고 있는지 이제 항상 감시하는, 관찰하는 사람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왕의 감찰관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하면 당연히 이제 큰일 나겠죠. 사람이 바뀌겠죠. 그리고 도로와 역참제를 정비하고, 이거 진시황제랑 좀 비슷하죠. 이게 강력한 정권을 이제 국가했던 왕들을 보면 하는 일들이 거의 좀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피정복민, 정복을 당한 애들한테 아까 어떻게 했죠? 아시리아는 강압적으로 해서 빨리 망했다 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반대로 잘해줍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관용이라고 하죠. 봐주는 거. 자, 관용 정책으로 한마디로 이제 어르고 달래면서 가는 거죠. 덕분에 오랜 기간 동안 통일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 식민지에서 반란, 이거 이따가 지도로 볼게요. 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제 힘으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하면서 동네에 있었던 이제 그리스한테 이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는 너네가 우리 식민지 애들 꼬드겨서 전쟁 반란 일으키게 옆에서 막 이렇게 사주한 거 아니야? 옆에서 막 분위기 만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리스에 가서 이제 혼쭐을 내려고 보복을 하러 가요. 지중해 세계 장악을 위해서 여러 차례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를 먹지 못합니다. 이거를 무슨 전쟁이라 하냐?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해서 써두세요.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고 곧 있으면 배우는 그리스 로마 할 때 배울 겁니다. 페르시아 전쟁이고, 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위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케도니아는 정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람,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흔히 알죠. 이거를 원어로 하면은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결국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요?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했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나라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아케메네스 왕조가 사라진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자, 5번 갈게요. 5번에 들어갈 나라는 바로 써보세요. 파르티아. 파르티아라고 하고 여기 역시 이란계 유목민족이 건국을 했대요. 이 지역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해줬습니다. 동쪽, 그러니까 동쪽이라 하면 아시아겠죠. 그리고 서쪽, 유럽.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겠지만 서쪽에는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하고 전쟁을 많이 하다가 쇠퇴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사왕조 페르시아한테 망했다. 이따가 사사왕조 다시 볼게요. 자, 그럼 6번에는 뭐라고 썼냐? 써보세요. 박트리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교과서에 이제 지도가 있어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도 약간 겹치고 함께 공존했던 시기도 좀 겹칩니다. 근데 이 박트리아의 경우에는 100년 정도 안 가서 이제 망해요. 그런데 파르티아는 더 먼저 생기고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자, 일단 한번 같이 정리할게요. 박트리아의 경우에는 그리스인이 건국을 해요. 그래서 아시아의 문화하고 인도의 문화에다가 그리스 문화가 이제 더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미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인도 제국의 쿠시안 왕조한테 멸망을 합니다. 쿠시안족의 쿠시안 왕조 기억하시죠? 카니슈카 왕, 그리고 대승불교, 무슨 미술? 그렇죠. 간다라 미술. 그 간다라 미술이 그리스의 문화가 짬뽕이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박트리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주인이 되었던 건 바로 그 유명한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까 페르시아하고 이름이 같죠? 그러니까 이 사산왕조의 경우에는 만들 때부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재건해보겠다, 다시 한번 업시켜보겠다 하면서 이들의 재건을 꿈꾸면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사산왕조 보시면 3세기 초에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세워서 건국을 했대요. 3세기 초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시대입니다. 그죠? 고구려백제 신라. 자, 그리고 파르티아를 정복했대요. 아까 파르티아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죠?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르티아가 아까 누구한테 망했다 했어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망했다 했죠. 파르티아. 자, 이후에 보시면 7번. 역시나 이 지역 좋은 이점을 활용을 해서 동서를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무역? 동서 무역으로 돈을 법니다. 계속 로마가 나오는데 이 시대에 계속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하고 전쟁도 많이 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A급의 용어가 나오죠. 그건 바로 종교입니다. 써보세요. 별표.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사실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두 페르시아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국교로 삼은 것은 바로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국교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반이 만들어지는 근간이 되는 종교거든요.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멸망 7세기에 누구한테 망했냐?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나라가 세워지고 전성기를 달리다가 망할 때 누구한테 망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꼭 그렇게 순서대로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8번에 뭐라고 쓰냐? 아직 안 배웠지만 이슬람이라고 쓸게요.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교. 그 이슬람 세력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슬람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자, 일단 내려가 볼게요. 조로아스터교는 얼마나 중요한지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사사왕조 페르시아 다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국교로 삼았다 했지? 그죠? 여기가 국교라 그랬죠? 국가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종교를 다 믿어라 라고 했던 종교, 이게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국교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까지 전파가 되어 그리고 결국에는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함께 쇠퇴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 내용도 중요합니다. 착한 신, 선의 신 아후라 마즈다를 숭배하고 최후의 심판,
이제 죽을 때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착하면 어디를 가? 천국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되게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독교, 유대교 이런 내용들 사실 첫 시작이 조로아스터교에서 다 볼 수가 있는 내용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착한 신, 선의 신이 아우라 마즈다가 있으면 나쁜 신도 있겠죠. 악의 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립이에요. 선, 악의 대립. 이런 거 역시 유대교나 뭐 이슬람교나 크리스트교나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착한 신 아우라 마즈다가 상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이에요. 불. 불은 여러분도 불이 있으면 이렇게 불을 막 손을 막 갖다 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뭔가 신성한 이렇게 특별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예전 교과서나 문제집에 따라서는 이거를 배화교라고도 해요. 배화교. 화는 당연히 불이겠죠. 불을 숭배, 불을 되게 이제 고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배화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영향. 유대교나 크리스트교나 심지어는 무슨 종교까지? 그렇죠. 이슬람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슬람교하고 크리스트교, 유대교 다들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거 뭐 천지가 창조가 되고 잘 살다가 뭐 벌을 받고 심판받고 이런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면들이 다 있어요. 그게 시작이 사실은 조로아스터교에 다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페르시아 문화 정말 중요한데요. 어렵지 않아요. 페르시아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11번을 써보세요. 국제적.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리스 전부 다 짬뽕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있죠. 유리. 페르시아 유리 굉장히 예쁘고 정교합니다. 근데 이미 배웠죠? 한나라 때 장건이 개척해서 나온 비단길.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 우리나라에까지도 전파가 됩니다. 교과서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214쪽 같이 한번 보시죠. 214 보고 있습니까? 214 이 내용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리 잘 하시고 여러분 손으로 다시 한번 더 적어보시고 교과서 반드시 읽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첫 번째 통일했던 애들은 누구라고? 그렇죠.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전 애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확 사로잡고 이렇게 군사력으로 눌렀다. 그게 바로 철제 무기라는 거죠. 자,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앞세워서 이 지역을 통일했는데 아까 학습지에도 나왔던 중요한 단어는 뭐였어요? 오리엔트. 별표해볼까요? 오리엔트. 오리엔트 뜻이 여기 있습니다. 조그맣게. 해가 뜨는 곳.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동이겠어, 서이겠어요? 당연히 동쪽이겠죠. 자, 서양 애들이 봤을 때, 지들이 봤을 때 동쪽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으로 요즘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거죠. 이집트. 즉 지도로 봐보세요.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는 이 지역, 이 동네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리엔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 동네 오리엔트.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죠. 다시 교과서 위에 봐보세요. 아시리아가 망했답니다. 자, 아시리아가 망한 후 오리엔트 지역은 당연히 분열이 됐는데 그걸 다시 통일한 게 누구라고? 그렇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 왕은 누구라 했습니까? 그죠? 누구?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는 땅을 엄청 넓혔답니다. 자, 보시면 지도에 보세요. 이 페르시아 최대 영역에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우리가 공부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시리아 영토도 여기랑 겹치겠죠, 당연히. 아시리아는 더 적어요. 보시면 여기 아시리아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동네, 지금 제가 노랗게 칠하고 있죠? 요 동네가 아시리아의 영토였는데 그보다 더 넓어진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진짜 잘 나옵니다. 별표해 주세요. 이 지도는 A급, 완전 A급, 정말 중요해요. 자, 보시면 아까 마케도니아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알렉산드로스 할 때, 그죠? 여기입니다. 마케도니아.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고 그 위에가 마케도니아. 여기가 알렉산드로스가 나오는 곳입니다. 짠. 자, 지우고 넘어갈게요. 215쪽입니다. 보시면 이 아까 그리스 지역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쳤던 지역이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지역의 반대편, 이 동네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아시아 쪽이라고 하는데 작은 아시아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시면 이 동네는 페르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던 애들이 왜 반란이 일어났지? 누가 옆에서 꼬드긴 거 아니야? 옆에서 그리스 니네가 꼬드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의 전쟁을 걸러 갔다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죠. 본문 보시면 자, 소아시아 그리스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대요.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가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한 이후에 그리스에 보복을 하려고 전쟁을 시작을 했다.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근데 이제 페르시아 전쟁은 또 그리스 때 또 나옵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들어봤죠? 아테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죽자사자 이제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를 먹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 원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는 그리스 땅을 지켰다 이 소리죠. 자, 그리스와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페르시아는 오랫동안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가장 셌어요.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고 이제 망한 건 누구한테 망했다고? 그렇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했답니다. 자, 역사탐구 별표 중요합니다. 역사탐구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아시리아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보시죠. 첫 번째, 중앙 집권 제도. 페르시아는 전국을 20개의 주로 나누고 누구를 파견했다고요? 그죠? 총독. 총독은 한마디로 관리입니다.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일을 했다. 근데 이들이 똑바로 하는지 이제 늘 봐야 하죠. 감찰관, 왕의 귀 또는 왕의 눈이라고 부르는 감찰관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국을 도로로 닫고 역참제를 정비한다. 그래서 숙소와 말을 제공하는 게 역참이에요. 역참을 설치하고 숙소와 함께 말을 제공해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전국을 원하는 대로 운영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겠습니다. 피정복민에 대한 무슨 정책? 관용 정책. 아시리아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아시리아는 엄청 무섭게 했는데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대요. 착하게 봐주는 관용 정책을 했대요. 그래서 비교적 저항이 적었기 때문에 제국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죠. 21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가 망했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가 망한 이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등장했던 나라들 쭉 봤었죠. 자, 보시면 일단은 파르티아가 먼저 여기 있네요. 두 번째 줄 파르티아가 등장해서 500년간 번성했다. 파르티아는 동쪽 서쪽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을 독점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로마하고도 맨날 싸맸다. 나중에 사산왕조 페르시아한테 멸망했다. 이 파르티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파르티아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는데 빨리 망한 나라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그죠? 박트리아였죠. 박트리아는 그리스 문화를 이 동네에다가 보급하는 데 큰 일을 했는데 결국 인도의 쿠시안 왕조 얘네들한테 망했다. 그러면 이거 지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지도 아까 같은 지역인데 이제 지도에 표현하는 게 다르죠. 일단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등장했던 그죠? 파르티아는 여기 보면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요렇게 그죠? 요만큼이 파르티아 부분인데 동서무역 이점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사산왕조한테 망했다. 근데 이때 비슷한 시기에 건국이 됐지만 훨씬 더 빨리 망해버린 나라가 있다 했죠. 그게 누구예요? 그죠? 박트리아는 여기 있네요. 그죠? 글씨가 이게 색깔이 헷갈리게 돼 있네요. 보시면 요 동네 박트리아는 여기 갈색 부분 여기네요. 그죠? 이 부분은 박트리아라고 하고 그리스인이 세웠다. 그런데 누구한테 망했다? 그렇죠. 쿠시안족한테 망했다. 그리고 빨리 망했습니다. 훨씬. 자, 그런데 파르티아는 오래 갔죠. 근데 파르티아는 결국 누구한테 무너졌다고? 그죠? 여기 핑크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보시면 파르티아의 연도가 226년에 끝나죠. 그리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사산왕조입니다. 226년 시작이 되죠. 보시면 알 것 같고 몇 세기죠? 226년이니까 그죠? 3세기죠. 3세기.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볼게요.
3세기 초에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세우면서 이전에 아케메네스 왕조처럼 우리도 잘 나갈 테야 라고 등장한 게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누구를 멸망시키고? 그죠. 이 지역에 있었던 파르티아를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전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무슨 종교를 믿었다 했죠? 그죠. 조로아스터교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국교로. 그리고 동서무역 여전히 돈 많이 벌고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도 물리칠 정도로 되게 강했대요. 근데 7세기에 이슬람한테 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조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산왕조의 왕 이름 중에 샤프르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샤프르 1세가 전쟁을 해서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라는 사람을 생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는 중요하다 했죠? 별표해보세요. 조로아스터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믿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믿고, 근데 누구는 국교로 했다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국교로 삼았다고. 조로아스터교는 이 세상에 착한 신, 선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나쁜 신 아리만의 대립이라고 봅니다. 착한 신을 믿게 되면 최후의 심판 때 천국에 간대요. 그리고 착한 신의 상징이 바로 뭐였죠? 불이라고 했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조로아스터교는 이후에 등장하는 유대교, 그리스트교, 이슬람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에도 전파가 됐지만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같이 쇠퇴했습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거 수능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후라 마즈다가 날개를 펴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제국 땅이 넓죠. 넓게 땅을 넓혀갈 때 굉장히 좋은 원동력이 됐던 종교가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왜냐하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땅을 넓혀라 이런 가르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넓혀가는 데서도 굉장히 탄력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죠.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탐구 문제 답은 사실 이거죠. 이대로 다 나오면 쓰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따가 정리하십시오. 217페이지 갈게요. 문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국제적. 다 섞였다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이집트, 바빌로니아, 시리아, 그리스 등등. 국제적 성격. 그리고 수사, 도시 이름이에요. 페르세폴리스 도시 이름이에요. 여기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굉장히 거대한, 지금 봐도 굉장히 거대한 건축 양식. 여기에는 여러 나라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 은, 유리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도 다 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 주고 물어보면 당연히 페르시아겠죠? 그죠? 잘 나옵니다. 금으로 된 장식품들이 많아요. 유리도 많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이야기가 나오네요. 경주 황남대총에서 나온 동물무늬 잔,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유행했던 방식 읽어보시고, 자, 밑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누가 가장 먼저 오리엔트를 통일했는데 무섭게 통치했다. 그래서 빨리 망해버렸다. 누구였죠? 그죠? 써볼까요? 아시리아. 자, 2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어디 본토를 침략했는데 먹지를 못했다 했죠? 그죠? 그리스라고 했죠? 이 전쟁을 뭐라고 하죠? 페르시아 전쟁. 자, 3번. 페르시아는 전국 20개의 주로 나누고, 그죠? 총독을 파견합니다. 자, 페르시아인이 믿었던 종교 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착한 신, 선한 신인 아후라 마즈다를 숭배했고, 이 선한 신의 상징은 바로 불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페르시아는 피정복민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까? 아니죠. 가혹하게 탄압한 건 페르시아가 아니고 뭐였어요? 그죠? 아시리아였죠? 그러니까 X. 박트리아는 그리스 문화를 중앙아시아에 보급했어요? 그죠? 박트리아 자체가 그리스인이 세웠다 했죠? 동그라미. 누구한테 망했다 했지? 그죠? 쿠샨족한테 망했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국제적 문화. 무조건입니다. 국제적. 진짜 잘 나옵니다. 별표해주세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는 것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나중에 꼭 보셔야 됩니다. 왕의 길, 그리고 그렇죠. 전국을 역참제는 숙소, 뭐 말 제공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참제로 전국을 다 이어놨다. 그러면 밑에 있는 디귿하고 리을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디귿하고 리을은
얘네들은 사산왕조입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디귿 리겔입니다. 자, 다시 학습지 계속해서 볼까요? 오늘 학습지 더 있죠? 자, 그리스 로마로 가겠습니다. 교과서는 218쪽. 자, 폴리스는 도시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서 218페이지 보면 같이 이제 먼저 선생님이랑 이거 정리하고 교과서 볼게요. 자, 도시국가 폴리스가 건설이 되는데 그냥 나라를 만들면 되지 왜 이런 도시국가라는 특이한 게 나왔냐. 그러니까 도시국가라는 거는 흔히 말하면 광주가 도시면서 하나의 국가다. 뭐 대전이 도시면서 하나의 국가다. 부산이 도시면서 국가다. 근데 우리는 같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산지가 많고, 그러니까 높아, 산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해서 통일 국가를 만들기에 지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의 나라 만들고 싶지. 근데 그게 어렵다. 왜?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결국에는 도시끼리 따로따로 국가를 만들지만 하나라는, 자기들이 그리스라는 이런 의식은 있습니다. 자, 도시 구조 중요해요. 중심부하고 중심부가 아닌 곳으로 나뉘는데 중심부에 등장하는 건 바로 1번에 한번 써보세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여기 써볼게요. 아크로폴리스, 제일 높은 곳,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뭔 일 나면, 전쟁 나면 도망가는 곳이죠. 도망가서 거기에서 피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되게 시끄러운 곳입니다. 공공시설이나 시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내내 말했지만 따로 도시국가를 형성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동족의식. 같을 동, 민족. 민족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자기들은 헬레네스라고 헬렌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을 헬레네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야만인, 이민족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 요즘 따지면 올림픽과 유사한 거죠. 이걸 같이 합니다. 자, 중요한 이 폴리스 중에서 이 도시국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테네의 경우에는 장사를 잘했습니다. 바다 나가가지고 해외 무역, 장사하는 게 굉장히 잘 되고 스파르타는 땅이 좋아요. 그래서 농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돈을 버는 방식, 먹고 사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일단 보시면 아테네의 경우에는 평민, 보통 사람, 귀족이 아닌 참정권이라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평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면 그걸 이제 수용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이걸 바로 우리가 지금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민주정치. 그래서 아테네 하면 민주정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까 했던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을 엄청 힘을 모아가지고 물리쳤다 했잖아요. 페르시아를. 그때 중심이 되었던 도시국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게 돼요. 자, 3번 독재자. 이 민주정치 해야 되는데 막 독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독재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뭐라고 하느냐 써보세요. 도편추방제. 교과서에 있다 있으니까 설명할게요. 도편추방제. 도편추방제는 도자기 파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쟤가 독재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 라는 애를 도편에다가, 그러니까 도자기 파편에다가 그 이름을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의 표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추방할 수가 있습니다.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주세요. 18세 이상의 성년 남자 4번 보시면 뭐라고 쓰냐? 시민.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 그리고 그러면서 시민인 사람, 노예는 안 돼요. 외국인도 안 됩니다.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이고 시민인 사람이 민회, 사람들의 모임에서 직접 참여해서, 중요한 건 직접이라는 겁니다. 직접 참여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 요즘으로 따지면 민주정치를 하긴 하는데 요즘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죠. 여러분 부모님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아놓고
알아서 하게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국회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간접 민주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경우에는 사람 숫자가 일단 우리 지금 현실보다 굉장히 더 적어요. 적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주 정치가 가능했던 겁니다. 직접 민주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누구는 안 된다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죠? 여자, 그리고 노예, 그리고 외국인은 참정권이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별표해 주세요.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부녀자,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직자는 추첨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잘 살거나 뭐 이런 게 상관없이 그냥 추첨을 해서 공평한 기회를 주고 추첨을 해서 내가 공직자가 돼서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일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돈도 줍니다. 수당제 써주세요. 수당을 주고 그리고 한 번 하면 뭐 100년 만년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제. 임기라는 거는 임기가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라. 임기도 정해 놓습니다. 수당제, 임기제, 추첨제 중요해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수당제, 임기제, 추천제. 자, 이제 스파르타 가볼게요.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왕이 특이하게 2명입니다. 왜 2명이냐? 한 명은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럼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명은 국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항상 대비했던 민족이 스파르타예요. 그리고 소수의 귀족들이 정치를 장악합니다. 국가의 중대사는 역시나 5번. 여기도 민회가 있습니다. 민회에서 결정을 해요. 이 민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모임인데 스파르타는 시민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 시민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은 시민이 많은 노예를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시민들의 군사력이 이 스파르타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군사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 말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이거죠. 자국의 시민보다 훨씬 많은 피정복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군사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이제 나라가 유지가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가 된다. 자, 쇠퇴 둘 다 망해가는 과정을 보세요. 둘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 페르시아 전쟁 했죠. 페르시아 전쟁 때 누가 제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페르시아를 물리쳤다고? 그죠? 아테네라고 했죠. 한마디로 아테네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한 일이 많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물러간 이후에는 아테네가 제일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때 아테네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델로스 동맹이에요. 델로스는 그 그리스에 있는 섬, 지역 이름입니다.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자꾸 아테네의 이제 세력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때 스파르타는 자신이 있는 동네, 자기가 있는 반도, 지역 이름이 펠로폰네소스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거든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동맹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 둘이 이제 결국엔 싸워요. 한마디로 델로스 동맹하고 펠로폰네소스 동맹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걸 바로 6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그래요. 6번 해주세요. 이거 펠로폰네소스 전쟁. 입에 잘 안 붙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자주 써보고 말도 막 해보셔야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누가 이겼어요? 전쟁 많이 해보고 군사 중요한 나라 당연히 그렇죠.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 안에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둘이 막 죽도록 싸우고 스파르타가 이기긴 이겼는데 문제는 둘 다 이렇게 전쟁 끝내고 나서 약해져요. 그리고 테베라는 지역에서 약해진 그리스를 한번 꿀꺽했다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나라가 약해집니다. 이 약해진 나라가 나중에 마케도니아한테 꿀꺽 먹히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까 알렉산드로스 나왔죠?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라고 합니다. 마케도니아한테 결국에는 망해요. 써주세요. 마케도니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마케도니아에게 멸망당함. 자, 문화도 잘 보셔야 됩니다. 문화 중요해요. 그리스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의 문화는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요합니다. 인간. 그리스 로마 그 신화 보면은 다 신들이지만 사람 모습을 하고 있죠. 뭐 외모도 일단 사람이고 사람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고
뭐 누구 좋아하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뭐 바람피고 애기 낳고 이런 거 다 인간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똑같습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를 보이고 있는 게 그리스 스타일입니다. 문학으로는 유명한 게 바로 호메로스. 호메로스는 한 명의 사람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호메로스. 자, 호메로스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일리아드 또는 오디세이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연극. 연극도 유명합니다. 읽어보시고 건축. 조화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아테네에서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써두세요.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나. 이 아테네의 수호 여신이 아테나거든요. 이 아테나가 굉장히 크게 엄청 멋있게 금으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도 철학입니다. 또 그리스 철학하면 유명하죠. 소피스트가 인간 문제를 탐구했대요. 소피스트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진리라는 거는 때와 장소와 뭐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다. 계속 바뀔 수 있다. 이게 바로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뭐 바뀔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상대적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철학자는 그렇지 않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누구예요? 그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죠. 여러분 다 아는 말. 뭘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에서 뭘 알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라. 즉 너의 무지함에 대해서 알아라. 모른다. 모르는 것부터 인정하는 게 이제 배움의 시작이죠. 다음 플라톤 유명하죠. 제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유명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역사니까 당연히 역사학자 중요하겠죠.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을 책으로 남긴 사람이고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뭐다? 역사의 아버지. 그리고 투키디데스도 유명합니다. 투키디데스의 경우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술했습니다. 자, 이후에 세계를 한번 봐볼게요. 9번에 쓰실 말은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아까 그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헬레네스라고 했다 했잖아요. 그리스 전체적으로 자기들을 헬레네스라고 부르는 건 헬렌의 후손이다. 근데 그리스가 결국에는 마케도니아한테 먹히고 이제 나라가 사라졌겠죠. 근데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었던 누구? 알렉산드로스가 계속해서 동쪽 방향으로 땅을 넓혀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제국을 만들죠. 도시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를 그 만들어 온 도시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하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짬뽕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한마디로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문화가 동방 방향에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알렉산드로스가 멀리 떠나는 게 원정이죠. 원정을 시작해서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해서 이제 아예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는 그 300년 그 시기까지 이집트 정복.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 정복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들어봤죠?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로마한테 패배하면서 이집트가 넘어갑니다. 그때까지가 이 300년을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특징은 뭐냐? 그리스 폴리스의 혼란, 마케도니아의 세력 확대. 근데 마케도니아 누가? 알렉산드로스가 자꾸 동쪽으로 정복 활동을 했다 했죠. 동쪽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의 그 인더스 강 유역까지 갔다가 찍고 가죠. 그래서 이 인더스 강 유역까지 찍고 갔을 때 인도가 통일된 왕조가 없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떠난 이후에는 통일된 나라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그 유명한 그렇죠. 마우리아 왕조였죠. 배웠어요. 마우리아 왕조. 자, 그리스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누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그리고 동방 원정에 나섰다. 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찍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래 못 갑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빨리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국은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다시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먹히게 된다.
즉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동쪽으로 떠나면서 그 사람은 죽고 제국은 세 개로 분열이 됐지만 이 사이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중요해요 여기. 볼까요? 헬레니즘 문화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10번 힘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누구? 그죠? 알렉산드로스 다 한 겁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동쪽 방향으로 멀리 떠났어. 원정을 나갔어. 종복지가 아니고 정복지예요. 죄송합니다. 정복지에 그리스의 문화를 보급하고 그리스 문화와 그 동네의 동쪽 방향 문화가 융합, 이제 섞이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 폴리스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보다 개방적인, 나는 이렇게 큰 세계에 사는구나. 써보세요. 세계 시민주의.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전의 폴리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약해지고 엄청 큰 나라의 개개인으로서 하나의 나, 이것 즉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폴리스에서는 다 알았어요.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조카인지 서로 다 압니다. 근데 큰 나라에선 다 아나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서로 누구 아들이고 딸인지 다 아나요? 모르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다 아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 폴리스라는 이 지역, 이 땅, 이 도시국가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거대한 제국이 되면서 나라는 개인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발달한 분야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 별표해 주세요. 이거 잘 나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개인의 행복 그리고 금욕주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체계적이거든요. 나중에 로마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 이름이에요. 에피쿠로스. 스토아의 경우에는 회랑을 뜻합니다. 베란다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기 생각 이야기하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고,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정신적인 쾌락,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잘 많이 틀리거든요. 쾌락은 쾌락인데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고 정신적인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클리드, 과학 공부한 친구들 들어봤죠? 기하하, 아르키메데스, 이거 목욕하다가 그 부력을 깨우쳐서 유레카했던 그 사람이죠. 에라토스테네스, 아리스타르코스 뭐 이런 사람들 읽어보시고, 예술 가볼까요? 당연히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별표해주세요. 그리스 문화보다 더 사실적이고 더 육감적이고 육체적인 표현을 더 강하게 합니다. 활동적이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바로 헬레니즘 스타일입니다. 자, 로마 한번 가볼게요. 자,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반도에. 그런데 여기 12번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를, 전쟁은 여기 14번이죠. 12번은 뭐라고 쓰냐면 공화정이라고 쓸게요. 공화정. 처음에는 물론 로마도 처음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왕이 없이 함께 정치합시다, 함께 잘 지내봅시다 하는 게 공화정입니다. 왕 없어요. 대신 대표는 있겠죠. 그게 바로 두 명의 집정관, 정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원로원은 감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 하는지 감시하는 거. 그리고 일반 사람들, 시민들이 모여있는 게 민회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정관과 원로원과 민회가 이렇게 함께 균형을 잡고 있는 게 공화정입니다. 초기엔 당연히 귀족들이 힘이 좋아요. 그런데 점점 평민들도 자신들한테 힘을 주라고 하겠죠. 자, 그때 평민을 위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이거 안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해요. 호민관. 호민관은 무슨 뜻이냐? 관리인데 민을 보호해라 하는 관리입니다. 민을 보호하는 관리, 이런 뜻이에요. 민을 보호하는 관리. 자, 여러분 이 14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여기 지금 로마부터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했고 계속 이어서 할 텐데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게요. 수고했습니다.